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다들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우려했었고 터질 게 터졌다는 거죠. 최근에 은행 뭐 줄 그렇죠. 파산 사태들이 났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작년 10월 달에 영국 연기금 파산 사태 우려 때문에 봤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융권들은 뭐 고객의 예금이라든가 이 자산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현찰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예금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 채권 같은 안전한 걸로 가지고 있었는데 안전할 줄 알았던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태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부터 열어봤더니 문제가 생겼고 뭐 나머지 은행들도 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채권으로 벌어진 문제라서 채권 금리만 떨어지면은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 뭐 동결 또는 인하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되지 않을 거다라 봤는데 하나 정도 다른 문제는 유럽의 은행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 CS은행, 스크레티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채권 때문에 난 문제라기보다는 파생 상품이 많이 걸려서 생긴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2007년 8년에 있었던 그 PSTD가 딱 오는 거죠. 이거 파생 상품이면 옛날에 리먼 사태랑 똑같은 거 아닌가? 리먼 사태도 보면은 MBS라는 주택 채권, 대출 채권으로 그걸 기반으로 파생을 만들었던 건데 MBS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 위에 있었던 CDO가 문제가 됐거든요. 파생 상품이.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파생을 진짜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랑 사태에 나섰던 것도 다 그 은행이었었던 거고. 네.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다 우리가 담보로 걸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고수익을 냈던 회사인데 이게 안 터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 은행까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유럽에서부터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날 수도 있다. 아직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금리는요, 네. 인하나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점도표가 나왔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FOMC 점도표를 보면서 금리는 4.75에서 5.0으로 올렸지만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연말을 중간값을 5.1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은 이제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바뀌는 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근데 이제 벌써 시장에서는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터지면서 시장의 채권 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4%를 찍다가 10년물이 3.4까지 내려갔어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동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은행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금리를 올 하반기에는 인하하지도 않을까라는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제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이 이제 인수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 은행이 채권으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봐서 헐값에 넘어가거나 자산이 완전히 똥값이 됐으니까 부채는 그대로고 자산 가격만 바뀌잖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냥 거저 가져가거나 이런 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웃돈을 주고 가져갔어요. 자산 가격이 할인율이 생각보다 덜했어요. 네.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다른 은행들도 지금 심각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은행 문제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은 좀 먼 거죠, 그래도. 이거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런 경우 같아요. 이게 야구에서 누가 도루를 언제 뛰냐에 따른 것 같아요. 뭘 뛰는? 야구할 때 1루수가 도루를 뛰잖아요. 2루로. 세 가지가 있어요. 투수 손에서 공이 떠나는 걸 보고 도루를 뛰는 게 정타이밍이에요. 말씀해 주신 거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때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시각인 거고 현실 투자에서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야구에서도 내가 더 욕심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투수가 아직 손에서 공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뛰어요. 발만 들었는데 먼저 뛰어요. 대신 이건 되게 위험해요. 발 들고 나서 발목을 딱 틀고 나서 1루로 공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먼저 달릴 수도 있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위기가 다 끝난 게 아닌데 워낙 주가가 싸니까 이때 빨리 싸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먼저 뛰어드는 돈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다 끝났는데도 안 올라요. 뭐지? 이러는 경우예요. 위기가 다 끝났잖아. 이러는 거죠. 위기가 끝났는데 희망도 없으니까 안 오르지 않나요? 이러면서 한동안 횡보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구에서도 보면은 이미 포수가 공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안 뛰다가 포수가 이제 투수한테 공을 줄 때 되게 천천히 줄 거 아니에요. 안 뛰니까 그때 뛰는 거예요. 딜레이 도루라고 그러거든요. 증시도 2008년, 2011년 끝나고 나서 다음 상승장까지가 한 3, 4년을 내리 쉬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횡보장 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사죠. 아, 사요? 예. 그러니까 싸다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현금 흐름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은 못 사죠.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플랜 B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버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돈이 또 있으니까 조금 뭐 여기서 약간 손실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뒤에 들어오는 돈이 또 물타기를 해줘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버티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그 뒤에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해도 막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죠. 굳이 뭐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똑같은 게 많이 버는 곳에는 당연히 많이 잃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벌고 적게 잃을 것인가, 많이 벌고 많이 잃을 것인가는 항상 투자자가 고민을 해야 돼요. 결국은 결과론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대5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은 나는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하는 투자가 있을 거고, 적게 벌고 적게 잃으면서 계속 나는 꾸준히 이렇게 할 거야 투자가 있을 거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벌고 많이 잃는 투자를 자주 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군요.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럼 물타기는 언제 하세요? 만약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주식을 써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형 투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스타벅스 계열의 투자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의 주식들은 보통 10년 내리 우상향을 하고 하락할 때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이런 주식들은 그때 사는 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내가 나눠서 분할로 기회가 나올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 좀 집중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일반인이나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월급 날마다 계속 사면 돼요. 어차피 여기든 그렇게 하락하는 게 세지도 않고 하락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적인 관점에서. 근데 테슬라 뭐 예를 들어 좀 약간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은 저점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100 갔다가 $200 갔다가 $300 갈 줄 알았는데 다시 100 갔다가 또 아니면 300 갔다가 이 변동성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내가 예비 자금을 항상 둬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서도 100을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 100을 못 들어가는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을 못 들어가는 주식은 내가 얘 때문에 30을 넣고 70을 계속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70은 돈을 못 벌고 계속 대기하는 돈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렇구나. 내가 100을 집어넣어도 리스크가 좀 적은 주식이 훨씬 더 낫다. 그럼 현금 비중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그냥 설명 예시입니다. 스타벅스랑 테슬라를 혼합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현금 주머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을 두고 여기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있는 주식을 쓴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을 때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을 팔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현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분은 그 스타벅스를 삼성전자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스타벅스랑 업종이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때는 이제 전자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주문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확 올라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같은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던 작년 빼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변동성이 의외로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거리, 뭐 코카콜라라던가 허쉬라던가 스타벅스라던가 뭐 롯데칠성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보면 뭐 KTNG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테슬라 포지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현금 주머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이 KTNG 같은 거. KTNG는 배당이 막 5% 6% 나오니까 예금처럼 쓰고 불황에 오히려 더 강하고 22년에 오히려 증시가 20% 올랐을 거예요. KTNG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걸 얘가 보완해 주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이거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매칭을 잘 만들어놔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변동성에 따라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멘탈만큼 예. 그 두 가지 종류를 비중을 두면 되고 자기 변동성이 좀 약하다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KTNG나 스타벅스 쪽 비중을 좀 높이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금을 그냥 쟁여놓고 주식을 뭐 10%만 투자하고 20% 투자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산은 벌써 5억을 투자했다. 여기서 망가지면은 월급으로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의사고 한 달에 2억씩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현금 비중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만약에 망가진다 하더라도 월급만 1년을 모아도 24억이 쌓이는 사람인데 한 달에 2억. 이런 사람들은 뒤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금 소득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도 같이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KTNG 그리고 뭐 테슬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분한테는 뭐 S&P 500도 안 되죠. S&P 500은 딱 그 중간 형태인 것 중간 같아요. 정도 되고. 네, 근데 스타벅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S&P 5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P 500을 사서 그냥 월급마다 사서 모으는 방법도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S&P 500이라 무적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퉁퉁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 봐요. 테슬라 자리에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리스크가 높을수록 비중에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뭐 가끔 이제 한간에 뭐 이제 가끔 사례들 보면 되게 위험 자산으로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모두의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위험 투자를 100번 이상 반복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위험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철칙을 많이 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가진 돈이 몇십억인데 나는 주식 1억만 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사는 게 신풍제약이니 뭐 이런 것만 사요. 그러니까 이거로 돈을 벌긴 벌지만 본인이 또 이거 날려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시드가 커도 1억만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만큼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보셨을 때 지금은 좀 어느 주식이 좀 좋아 보이세요? 트렌드를 보면 되는데 트렌드가 기술주예요. 12월 챗 GPT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더니 1월 달에 드디어 챗 GPT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었고 12월 또 그 전쯤으로 해서 로봇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 로봇주, 챗 GPT가 인공지능 주식이죠. 그 두 개가 올랐었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었고 그 사이에 잠깐 까메오처럼 반도체가 좀 올랐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패턴을 보면은 다 기술주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술주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기술주가 오를 거야가 아니라 왜 기술주의 시장이 열광했을까? 기술주의 시장이 열광한 이유는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증시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술의 혁신이 벌어지면서 다시 우상향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마진을 늘려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직원들을 뭐 4,000명, 5,000명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거나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기업의 마진은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마진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22년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었어요. 뭐 재료비라던가 뭐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인건비, 임금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임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기술이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챗 GPT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일자리를 지워주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 GPT 하나가 사무직 10명을 자를 수 있다. 그러면 얘 하나의 가치는 지금 월 $20예요. $20 주고 직원 1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의 마진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앞으로도 좋게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어. 저도 챗 GPT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 로봇은 제조업, 블루칼라 일자리를 지우는 거였어요. 그동안 자율주행도 블루칼라 일자리를 지우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들이었다가 챗 GPT는 처음으로 사무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없었던 거죠. 새로운 어떤 기업의 수익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 봤죠. 메타버스랑 다른 거는 메타버스가 들어온다 해서 직원을 자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일이 더해지는 것 뿐인 거고 챗 GPT는 사람을 줄이는 일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더 필수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 봐요. 그러면은 그 챗 GPT 관련해서는 물론 국내 주식도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이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와의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가 3대장인데 이 클라우드랑 그리고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회사들 이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챗 GPT 계열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데들이 자랑한 게 뭐냐면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보면 기반이 자체 언어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GPT 엔진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 위에서 떠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원천 기술은 다 이제 외국에 있다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면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라도 먹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보고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글로벌 3대장 구글 거냐 아마존 거냐 마이크로소프트 거냐인데 아마존은 아직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구글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애플은 대체 왜 안 들어왔느냐? 예, 언젠가 들어오겠죠. 여기도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AI 특허 세계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누구랑 손잡고 뛰어 들어가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갑자기 또 새로운 모델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잘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쪽을 이제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나는 반도체만 팔겠다. 근데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그 플랫폼 회사들, 구글 이 회사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업으로 많이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구글이나 마소와 대결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를 쥐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이 인공지능에 특화된 NPU, CPU, GPU, NPU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메모리의 연산 장치를 다른 게 있어요. 그 삼성전자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예, 오늘 되게 많이 하시네. 그래서 네. 혹시 엔비디아와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인 채굴 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죄다 이제 NPU, 약간 GPU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좀 좋게 보세요. 예. 그러면 지금 되게 반도체 우리나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재고도 예. 뭐 많다고 그러고 그 무역 수지 적자도 굉장히 크고요. 좋게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알 거예요. 세용지마 투자법이 거의 맞습니다. 그냥 제일 나쁠 때 사면 돼요. 지금 나쁜 거죠. 네, 실적이 제일 나쁠 때. 네, 반도체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다. 뭐 근래 들어서 지금 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규모가 엄청 크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거는 실적이 1월, 2월, 3월 달짜리가 보통 4월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미 4월에 발표됐을 때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는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적자가 크게 났다라 그러면 2분기도 적자가 크게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주가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1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났다? 그러면 2분기는 이거보단 덜 할 거다 라는 전망만 있으면 주가가 그때 확 올라가요. 네. 근데 보통 그때가 진짜 많이 올라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최악일 때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이유가 건설주라던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10년 또는 17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적자가 났다라 하더라도
다음번 호황까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빨리 안 오르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40개월. 그러면 3년. 예, 좀 한 넘게. 20개월 날이 나빴다고 그러면 다음 20개월은 오르는 20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내가 한 1년 반만 기다리면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반영을 해서 투자를 해버리죠. 거기다가 애초에 반도체라는 게 경기 민감 주보다 더 선반영을 하거든요. 선반영의 선반영이니까 최악의 적자가 떴을 때가 오히려 타이밍이 제일 잘 맞죠. 근데 그 반도체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데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잖아요. 주문 오는 만큼만 찍어서 판매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혹시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잔뜩 찍어놓고 나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계속 바뀌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벌 때 많이 벌고 안 좋을 때 되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 사는 게 훨씬 매력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예. 막 적자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제 중국과의 이 우려, 네, 독소 조항도 미국이 있고. IRA 하면서 이 독소 조항들을 많이 넣어서 중국과 미국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주는 거는 그동안의 사이클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사이클도 보면은 사이클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상향을 하면서 사이클이 올라갔어요. 슈퍼 사이클도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역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과거의 고점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애매한 고점 찍고 다시 또 다음 사이클로 내려갈 수도 있는 다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우려가 중국에서 판매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다만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은 거의 몇 개사만 과독점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못 팔게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 봐요. 그래서 뭐 이번 문제가 아니라 넥스트 다음번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는 같은 경우는 이번 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이번에 그 조항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만 없다라 그러면은 뚫는 건데. 또 슈퍼 사이클이죠. 왜냐하면 이제 서버용 더 늘은 인공지능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클라우드도 더 확장될 거고 자율주행차가 또 들어가고 이제 전자제품들도 이제 CPU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인텔에서 또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더 고성능의 DDR5 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메모리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구조상. 다만 미중 무역 분쟁만 잘만 해결되면 그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좀 물론 그 미래 일은 좀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약에 모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를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게 키친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40개월 사이클이거든요. 재고 사이클인데 21년 1월이 삼성전자 고점이었었어요. 네. 그럼 거기서 40개월을 그대로 더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2년 하고서는 이제 2개월이 지났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반? 한 1년 반 정도 남지 않았나. 그러면 이 1년 반이 그 사이에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1년 반은 견뎌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부터 사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지나면 다시 또 하락하는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보통 고점을 찍죠.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했을 때 벌써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런 거죠. 이미 벌써 이게 꼭지 아닌가? 이런 판단하면서 막 패닉스, 막 셀이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가죠. 사상 최대 실적이야. 더 좋아질 거야. 왜 파는 거야? 이러지만 반도체 투자는 사이클 때문에 사이클을 계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TSMC,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까지는 그 중에서 유독 저평가된 애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러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회사니까 그런 편리도 있지만 외국 회사 중에서는 IBM을 좀 주목할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IBM이요? 예, IBM이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원래 회사들인데 IBM도 반도체를 만드나요? 반도체였죠. 원래는 IBM이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딱 50년 전에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맛이 갔죠,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다 보니까 공장을 다 이제 아시아로 많이 지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 성장했죠. 잠깐 미국이 흔들리는 사이에 일본 반도체가 미국으로 계속 수출이 되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플라자 합의를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가 죽었죠. 네. 그 사이에 틈에 나온 게 한국 반도체였던 거고, 한국 반도체가 IMF 때 잠깐 주춤하는 바람에 대만 반도체가 다시 튀어나왔고,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쓴 건데 결국은 원천 기술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IBM도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 쪽으로 이제 언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3나노라든가 이런 것들도 로열티를 IBM이 주면서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있고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한다 뿐이지 기술이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IBM이 있고 그리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파운드리도 하려고 하고 뭔가 생산까지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처럼 토탈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무리 좀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치고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이 완전히 꺼진 회사들은 아니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진짜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이렇게 보조금 대주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진짜 부도 막 망할 지경까지 가면 어쩔 수 없이 국가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법에서 우리나라 완전 망할 거 아니에요? WTO 제소당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 근데 망하면 우리나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반도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지금 제낄 수는 없더라 봐요. 나중에 하려면은 한참 뒤에. 예.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정말 한국이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뭘 정말 잘못했다. 뭐 정말 좀 무역 외교적인 엄청난 갈등을 벌어가지고 일본 제끼듯이 제끼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우리는 미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완전히 교류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느라는 그런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미국도 대안을 만들어 두겠죠. 대만도 좀 불안하니까 일본에다가 반도체 기지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 봐요. 최근에 보면은 TSMC가 일본에다가 반도체 짓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원래 22나노 거예요. 그거를 들어가기로 했다가 일본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12나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2나노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술력이. 여기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반도체 인프라는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옛날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거기를 살려줄 마음이 있으면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안으로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이 기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보통 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항상 조정이 온다.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조정이 오는 건 아는데 언제 올 거냐 솔직히 모르고 얼마나 내릴 거냐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얼마나 오를 거냐, 전고점을 뚫으면서 갈 거냐,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한동안 횡보할 거냐,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은 좀 불허한데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는 아니에요. 유동성이 많으면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10배 올랐다. 그럼 얘가 10배 오른 상태에서 다음번에 또 주도주가 또 튀어나와요. 그럼 얘가 또 10배 올라요. 10배가 올랐다? 또 10배가 올랐다. 그럼 얘네들 유동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음 주도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막 끌어올라가는 거죠. 이건 유동성이 많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 유동성이 없을 때는 보통 지수는 박스피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도주가 계속 바뀌어요. 결국 뭐냐면 얘가 올랐다가 얘를 매도하고 나서 다음번 주도주로 이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순환매 장세라 하는데 그 순환매의 꼬투리,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손실을 보죠. 그러면 그 순환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다음 순환매가 어디로 올지 예측이 또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럼 어려운 예측을 하고 대박 내는 걸 해볼 거냐, 아니면 대박 난 걸 뒤따라가서 예, 조금 먹다가 손실이 날 거냐. 저는 차라리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순환매 공식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극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LNF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온다던가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해요. 그럼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니까 음극재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극재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뭐 전해질, 동박, 전지박 또 이렇게 여기로 여긴 싸네 이러면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미니 순환매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전기차가 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현대기아차가 올랐다가
뭐 다시 엔솔 SDI가 또 올랐다가 다 보면 리튬이 싸네 리튬으로 넘어갔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쓰나미에 돌다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다 비싸졌죠. 야, 너무 고수의 영역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2차 전지 다 해먹은 것 같고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갈까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또 불이 붙어서 막 가요. 근데 그 속도가 보통 유동성이 없는 장세에선 굉장히 빨라요. 벌써 한 달 만에 2-3개가 다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음번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음번이라고 하면은 뭐. 그걸 맞춰야 돈을 벌죠. 저도 솔직히 그거를 맞추면은 참 좋겠지만 다만 트렌드를 봤을 때는 기술주에 가까울 것이다. 아니면 기술과 결합된 제조업 정도. 그 둘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결국 기술을 떼낼 수는 없어요. 지금 트렌드가. 그럼 4차 산업을 품은 ICT를 품은 제조업이냐 아니면은 또 우리가 개척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영역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돼요. 올해 올랐던 게 로봇, 인공지능. 얘네들의 공통점은 2020년, 21년에는 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먼 미래라 봤어요. 인공지능이 뭐 되는 세상은 오겠지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내가 굳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걸 하세월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저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로봇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1-2년 안에 양산이 되고 현실에 도입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주가 선반 형식이랑도 얼추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버렸죠. 그렇게 보면은 기술주 안에서도 그동안 너무 먼 기술, 좀 시차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상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1-2년 안에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으로 돈이 한번 또 쏠리지 않을까. 챗 GPT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의 모델링을 보여주는 사업이 돈이 될 거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누구도 돈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같은 거거든요. 하이테크의 끝은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돈이 되냐? 이게 뭐냐? 이 회사들 다 적자 아니냐? 이러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는 주가가 장난 아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들어가는 거는 초보자로서는 너무 어려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정도. 그러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약간 이미 그 정도 올랐을 때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한 사람들이 승리자고 이제 못 산 사람들은 무서워서 지붕만 쳐다보는 거죠. 이제. 아쉽다. 그때는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미니 순환매를 노려보던가 아니면 넥스트 다음으로 갈 업종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게 요즘에 2차 전지가 너무 각광받으니까 2차 전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댓글로 욕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감안해서 근데 신문에 나온 거니까 막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더한 게 네이버 시총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나? 약간 버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라는 게 없다, 우려가 없다라고만 가정하면은 전기차라는 시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확장을 하는 최고 성장주가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면 기왕이면 전기차로 바꾸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뭐 매년 50%, 100%를 해도 진짜 10년 넘게 계속 확장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공장이 증설하는 족족 다 팔려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쾌감이 나요. 증설하는데 증설하는 만큼 다 팔리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간대요.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업들인 거예요. 뭐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다 지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청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지금 작년에 주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라던가 이제 좀 몇 개 보여줬었죠. 전기차도 안 팔리네? 이러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확 떨어지는 거죠. 우리 3-4년 뒤에 증설 예정 물량 엄청 많은데 이거 못 팔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잠깐 겁을 먹었던 거예요. 그 타이밍에 공매도도 좀 늘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눌려 있었다가 1월 초부터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 전략을 썼죠. 가격 인하를 하면서 앞단에서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겠다. 이익이 좀 죽더라도.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죠. 파는 것 자체에서. 앞단에서 적자를 보는 거지 뒷단에다 전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전기차보다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배터리 투자 열풍이 더 불기도 했었고 어떻게 챗 GPT 마냥 그러기도 했었고 실제로 공매도들이 이제 다시 되갚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만나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빠진 거잖아요. 테슬라는 가격을 떨구면서 판매량을 늘렸죠. 근데 배터리는 가격을 떨구면서 늘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좀 모아가도 괜찮다고는 보세요. 앞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네,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 음료, 과자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에도 강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게 기술주와 제조업이 결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경기 불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내가 아무리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경기 부침을 타긴 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투자 공식이 반도체 투자 공식과도 되게 비슷해지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하는 사이클을 줄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거를 뭐 소프트냐 하드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예, 다만 그건 보고 있어요. 리튬. 리튬 쪽 원자재. 왜냐하면 리튬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1년 전으로 떨어졌어요. 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회사 주가들이 완전히 안 좋아졌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 리튬 가격이 다시 그때로 내려올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우상향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세용지마 투자법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는 웃고 리튬이 울어요. 그럼 리튬이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다 보는 거예요. 리튬 회사들 중에서는 배당이 높은 리튬 회사도 있고 미국에 있어서 IRA 최고 수혜를 받는 회사들도 있고 골고루 있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즘에 그 채권 투자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채권 뭐 한 30년 물, 10년 물 막 이런 거 투자하는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채권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계속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뭐 물론 맘먹으면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 고려하면은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CPI가 인플레이션 나오로 보면은 2월달, 3월달 CPI가 뚝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뭐 근원은 별로 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연준도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금리 동결해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니까 굳이 안 올려도 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올려봤자 독박을 쓸 거고 지금 미국 재무부랑 연준이 서로 만약에 이 사태를 잘못 건드리면 은행 줄파산 사태가 났다. 그 연준이 다 덮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 금리는 동결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인하로 갈 거고 그럼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벌써 선반영을 했죠. 많이 봐요. 네, 벌써 한 달 만에 4.0에서 3.4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고 그냥 고금리에서 쭉 갈 것 같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물가가 안 잡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려고 하다가 덜커덕 걸리면서 쭉 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은 지금 빠지기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임금만 비싸고 나머지 렌트비 잡히고 뭐 물가 잡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가도 잡힌다. 그럼 이게 꼭 경제에 나쁜 상황일까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CPI가 높으니까 나쁘다 볼 수도 있는데 월급은 센데 나머지 물가가 싼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개인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상황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다 비싼 거보다 월급이 조금 비싸고 나머지가 싼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임금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기술 혁신만 도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도입되는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딱 그 직전의 그 상황 때가 가장 증시로서는 베스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는 살아있고 상품 물가는 저렴하고 기업들은 조만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딱 그게 그때가 골든타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가 금하고 비트코인 이게 막 오르더라고요. 은행 시스템 위기라서 그쵸.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현상. 그냥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어둠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위에 있던 기축통화가 흔들리니까 그럼 내가 나설 차례인가? 딱 올라올라 했는데 네.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견제구를 던집니다. 최근에 지금 바이낸스라던가 코인베이스라던가 규제를 받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 견제구 던진 거예요. 치고 나올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눌러놔야 달러의 지위가 그게 있잖아요. 견제구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 하필 타이밍이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절묘하죠. 일찍 던져도 되는 견제구인데 딱 그 타이밍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참 노린 거 아닌가 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좀 오늘 날짜로 좀 잡았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그게 풀리고 나면은 어쨌든 달러 입지가 흔들리면은 결국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물간 기축통화. 이제 좀 약간 아버지 세대의 기축통화랑 이제 아들 세대의 기축통화, 손자 세대의 기축통화. 이 기축통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흔들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나설까? 아니면 이제 아들이 제가 나설까요? 이러면서 양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이게 조금 붉어져 나올 수 있고 은행 시스템이 좀 위기로 가면 가고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 약세된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 장세니까 당연히 이제 유동성만큼 저기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에 효과를 주지만 그게 막 금보다는 그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겠죠. 유동성에서 훨씬 수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달러가 흔들렸을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모든 영역을 커버링할 수는 없을 거고 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그래도 왕년의 전 세계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커버링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더 주목을 받겠죠. 비트코인도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미래가 있는 막 그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딜레마가 있다라 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되려면 양지로 올라와서 돼야 되는데 양지로 올라온다라는 건 다시 규제를 받는다는 거고 규제를 받으면은 탈중앙화랑 또 멀어져요. 이 태생 자체가 아이러니와 모순이 있다라 보는 거죠. 그런 점들도 있고 우선은 지금 주식만 해도 바쁜 세상이라 저는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신경 못 쓰시고.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끝으로요, 소장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침체기, 가장 불안기일 때가 오히려 바닥일 때가 많아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라고 할 때 정말 똑같이 나쁘다라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고 그거를 투자로 연결해 보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좋다 말할 때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해보고 위험을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그 변동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딱 종류를 나눠가지고 비중 조절하는 투자법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